자, 일단 덮으시죠. 한번 싹 정리를 해줄 건데,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시든 아니면 뭐 책 여백에다 필기를 하시든 네, 어딘가에는 적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제 당부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오케이,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꼬맹이 친구들인 건 인정. 아직 그 정도의 논리력이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등학생들이 고등 수학을 할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적으로 사람이 논리력 자체는 올라가거든요. 그냥 뇌구조가 그래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논리력이 올라가. 그래서 왜 어르신들 뭐 삶의 지혜라든지 뭐 그런 말들이 그래서 있는 거야. 대신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암기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봐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높고 이게 떨어져. 그래서 특징이 뭐야? 문제가 길어지면 못 풀어. 그죠? 문제가 길어지면 무슨 말 하는지 논리에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못 풀어요. 그게 딱 어릴 때 나오는 현상들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대가 돼.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잖아? 물론 고등학생도 암기력이 떨어지진 않아. 뭐 30대, 40대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중학생들보단 떨어져. 그건 확실히 티가 나. 그래서 뭔가 그때 돼서 수학을 암기로 해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중학교 때만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수학은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얘도 필요하긴 한데, 얘도 필요하긴 해. 근데 이게 제일 메인인 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철학이야, 철학. 응? 1 더하기 1이 왜 2겠어? 그게 뭐 우주에 존재하던 거야, 원래? 아니거든? 사람들끼리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학문이란 말이야, 수학은. 되게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를 뭔가 우리 모두 인류의 제일 큰 특징,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돌고래도 똑똑하고 원숭이도 똑똑하거든? 나름? 그치? 근데 걔네는 왜 문명을 못 만들었을까? 걔네는 기록을 못해요. 응? 기록을 못한다고. 지식을, 내가 공부한 지식을 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후천적으로 학습한 지식.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능 말고, DNA에 박혀있는 본능 말고 후천적으로 학습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대에 물려주고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기록을 못해. 인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거든. 그 기록이 뭐야? 글씨로 쓰고 남기는 거야. 그치? 벽화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수학이 니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학 언제 거라고 그랬어 내가? 기원전 거라니까? 지금 기원전 걸 너네가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이 기록으로 다 남겨놨으니까 그게 제자들이 이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죠? 그 중에 또 뛰어난 사람들이 또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그건 이제 초천재들이지. 그게 초천재들.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급의 천재들. 거의 세기에 한 명씩 나오는. 그지? 뉴턴, 뭐 데카르트. 너네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 너네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초천재 엘리트들이 역사에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진짜 그 기발한,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너네가 F는 MA, 뭐 만유인력의 법칙 등등등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력 싸움이야. 수학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영역이 필요해요. 그럼 암기는 어떤 걸 암기를 해야 되냐? 우리끼리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 1 더하기 1은 2다. 곱하기는 어떤 거다. 나누기는 어떤 거다. 각도는 어떤 거다. 원은 어떤 걸 원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한 약속들 있잖아. 이것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아, 이러한 녀석을 이거라고 하자라고 해서 땅땅땅 법원에서 법 정하듯이 이렇게 딱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는 거 말고는 내가 그 초특급 천재 엘리트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것들이에요. 그 초특급 엘리트들이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정의 내려놓은 그 정의들에 대해서는 네가 수학을 직접 새로 만들 게 아닌 이상 외워야 되는 거라고. 그럼 그 외워놓은 정의들을 바탕으로 논리를 따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까지는 오케이, 요게 조금 덜 돼 있어도 그냥 어떻게 저떻게 문제가 복잡하게 안 꼬여 있으니까 그냥 문제 읽고 푸는 게 가능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공통수학, 한마디로 고등수학부터는요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도 않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거의 본격적인 수학의 시작이야. 중학교 거까지는 사실상 그냥 튜토리얼에 불과해, 사실. 응? 지금 봐봐, 똑같은 3-1 2차 방정식이랑 공수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이 급이 달라요. 응? 급이 다르다고. 그리고 니네가 여기에서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 수학 공통으로 1학년 때 할 겁니다. 미적분 1, 2를 할 건데 이거는 교양이라서 그냥 이과 가면 무조건 해요. 그냥 전공이 아니야. 교양이야. 기본 교양. 응? 하는데 이때 뉴턴의 미분 방정식 등등등등을 해요. 그럼 그때 또 느낄 거야. 고등수학이 그나마 친절했던 거라고. 이게 되게 친절한 거야, 여기까지가.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불친절해지긴 하지만 그마저도 되게 친절한 겁니다. 고등수학, 이게 대학 수학 가면은 0부터 10까지를 직접 생각하고 직접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너네는 푸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푸는 게 목적이지. 근데 대학 수학을 하면 그때부터 증명하는 게 목적이 돼버려. 옛날에 미분이 뭐였다라고 배운 걸 왜 그게 미분인지를 공부하는 게 대학 수학이야. 물론 과목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있잖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에 플러스 센스가 필요해지거든. 식을 이렇게 써놨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내가 계산하기 수월할까? 근데 이 센스의 영역은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수학이. 중학교 거까지는 풀이 방법이 그렇게까지 다양하지가 않거든? 왜냐면 조건을 되게 조건을 한정적으로 줘. 되게 좁게 줘.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풀려면 조건이 모자라서 못 풀어.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 좀 단편화되는 게 있는데 고등수학부터는 너네 허수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모든 실수 이런 조건으로 바뀌는 데다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범위가 굉장히 넓게 펼쳐진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는 사람마다 조금씩의 편차가 생길 거예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뭐야? 우리는 수능이라는 지금 수학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 대학 교수님들도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교수님들도 수능 그 시험을 30분 내에 풀려고 그러면 못 푸시는 분들이 꽤 많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딱 이 상황을 줬을 때 그것만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닌 거야. 더 큰 범위에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저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 내에 푸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시지, 보통. 연구라는 건 뭐야? 되게 장기적으로 하는 거야. 몇 년, 몇십 년 길게는. 그치? 대신에 정확해야 되지. 그런 걸 하시던 분들이 시간 내에 컷 쳐야 되는 그런 시험? 훈련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시간 내에 푸는 거. 응?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요 약속들, 정의들을 잘 익혀놓은 다음에 그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그 문제 풀이들을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거든.
이 반복 숙달하는 거의 의미가 뭐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게 돼요. 그럼 기계적으로 푸는 거의 이점이 뭐냐면 뇌를 쓰는 연산력이 좀 줄어듭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 얼마야? 2야. 10 더하기 10이 얼마야? 22죠? 자, 17 더하기 14 얼마야? 31이죠? 자, 지금 이거 연산하는데 너의 뇌에 몇 퍼센트나 썼을까? 진짜 일부만 썼을 겁니다. 그죠? 근데 처음 이걸 배울 때 어땠어? 자, 초등학생 때 잘 생각해봐. 312 더하기 뭐 89 이거 하라고 했어. 자, 이거 더하래. 오래 걸려. 초등학생들 처음 할 때. 그리고 심지어 뇌 가동률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처음 할 때니까. 많이 끌어다 써야 될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뭐지? 하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무의식적으로도 해, 이런 계산. 그치?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산한다도 가능하잖아, 이런 거. 그쵸? 그게 다 요거 과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풀이가 돼야 된다. 요게 이제 거의 반 암기인데, 이걸 유형풀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를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수학에 있어서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긴 한데,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어느 정도 연산 수준을 높여놔야 그럼 뭘 할 수 있다? 요게 돼야 그 다음부터 좀 진짜 사고력이 높은 논리 문제들을 좀 고민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 같은 이제 단순 노동 말고 조금 더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거. 이게 AI랑 인간의 차이야. 이거 GPT한테 너네 수학 문제 풀려보면 대부분 틀리는 거 알아? 대부분 틀려요. 물론 모델이 걔네는 언어 모델이니까 수학 풀이를 학습을 안 시켜놓은 게 있기도 한 탓이기도 한데, 걔네한테 2차 방정식 풀라고 주잖아? 예를 들어 2차 함수 문제고 풀라고 주잖아?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를 뭐 표준형으로 바꾸고 뭐 꼭지점이 어디고 뭐 하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풀잖아. 근데 GPT나 AI들이 푸는 방법은 뭐야? 그냥 그 X 값을 진짜 근사값으로 때려버려. 근사값으로 진짜 구해버린다고. 근데 근사값으로 구해버리면 어때? 답이 틀려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인간이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 AI가 접근하는 게 달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학 영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싸움들은 인간이 더 앞서는 것들인 거지. 결국 생각 가지고 푸는 거라고. 계산이 아니라. 어떻게 풀 거냐를 생각하는 게 쟁점인 건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좀 받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숙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언제까지 시간 쓰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이디어 떠올리는데 시간을 들여야지. 그죠?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가능해지려면 여러분들은 필요한 게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그래서 오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냥 쭉 다 정리를 할 거야. 자, 뭘 할 거냐? 식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식. 자, 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식에는 수식이라는 녀석과 문자식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수식과 문자식의 차이가 뭐게요? 그치, 문자가 섞여 있는 거. 단순하지. 이름 되게 단순해.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거는 수만 있어서 수식이고요. 숫자만. 1 더하기 2. 뭐 이런 거. 문자식은 뭐야? 거기에 뭔가 문자가 껴 들어가는 거예요. 2x 더하기 1. 예를 들어. 그럼 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식일까 아닐까? 식이죠? 네, 맞아요. 근데 뭔가 허전하잖아. 우린 항상 어떤 꼴을 많이 보지? 뒤에 등호나 부등호가 붙어 있는 꼴을 많이 보죠. 자, 그래서 요 문자식에서 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뭐냐면요. 다항식이라는 걸 출발을 해요.
자, 다항식 무슨 뜻이겠어? 이건 초급 한자니까. 이 다 무슨 다야? 많을 다야. 항은 항이야, 말 그대로. 항이 많은 식이요. 그죠? 그럼 항이 적은 식도 있나? 뭐 있지? 단항식이 있어요. 단항식. 그러면 다항식도 있고 단항식도 있고. 얘는 항이 여러 개라서 다고, 단항식은 항이 몇 개야, 이거? 한 개인 녀석을 단항식이라고 하죠. 좋아요. 그러면 다항식은 항의 몇 개부터가 다항식이길래 많을 따자를 썼을까? 네,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친구는 한 개 이상인 모든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항이 한 개 이상인 거. 그러니까 결론은 얘랑 얘가 다른 게 아니라 단항식은 다항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개 이상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두 개부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오케이. 항이 한 개인 거, 항이 여러 개인 거를 가지고 단항식과 다항식을 나눴대. 그러면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게 뭘까? 다는 적을 단자고, 다는 많을 단자. 오케이. 그러면 요게 궁금한 겁니다. 항이 뭔데요? 항이 뭐길래 많은 식, 적은 식을 구분을 짓나? 곱으로 이루어진 거, 뭐와 뭐가? 자, 좋아요. 문자, 뭐, 또는 숫자들이, 문자 또는 숫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를 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요 또는이랑이에요. 또는이랑 곱입니다. 자, 이게 왜 AND가 아니라 or 또는이어야 하냐면, 얘가 AND가 되면 문자와 숫자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지만 항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x만 혼자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 숫자만 이렇게 따로 있는 거,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가 돼요. 자, 그래서 숫자만 있는 것도 되고 문자만 있는 것도 되고 숫자랑 문자가 섞여서 있는 것도 되고, 그쵸? 요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이 문자 또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형태로? 곱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항이 한 개인 거예요. 2 곱하기 x 이렇게 있어야 항이 한 개인 거라고. 2 더하기 x는 항이 두 개인 겁니다. 알겠죠? 나누기도 뭐예요? 나누기도 어차피 곱하기에 역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누기까지 포함이지. 이거 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런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을 구분짓는 기준도 뭐다? 더하기와 빼기가 돼 있으면 다른 항이구나. 그러면 단항식은 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게 한 개 있는 거. 자, 예를 들어 2x 아니면 3y 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녀석들이 단항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다항식은 뭐라고? 이렇게 곱 말고 더하기나 빼기가 섞여 있는 거. 2x-3y 제곱이나 아니면 4x 플러스 6y-2.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항식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x 요것도 다항식이죠. 한 개 이상인 거. 자, 이게 왜 포함이 되냐면 이 뒤에 더하기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정수고 항이라고 하면 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해지잖아. 그치?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를 지우기 위해서
한 개짜리도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0 이렇게 따로 써 있는 거 이것도 단항식이거든. 맞지? 이것도 단항식이거든. 그래서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을 했으면 다항식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항이 한 개 이상이다라고 해버리면 0은 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뭐야 이건 다항식인 거야? 단항식인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다라고 함은. 자, 요런 식이에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출발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단항식, 다항식 요런 녀석이고 항은 저런 녀석이고 구분 짓는 기준은 더하기 빼기야. 아, 그럼 얘네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해요.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입니다. 다항식에다가 등호를 붙이면 그 식은 무슨 식이라 그래요? 등호가 들어가 있는 뭐 다항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식이라고 하는 녀석에 등호가 붙었어. 그럼 그건 무슨 식이야? 등식이죠. 등호가 들어간 식이다 해갖고 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이 등호 같다라고 하는 이 등호가 붙으면 등식이 됩니다. 등식.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2x-3y 이꼴 하고 여기에 몰라. 뭐가 이렇게 딱 오는 요 등호가 들어가는 식. 요거를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등호가 의미하는 바는 왼쪽과 등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 있는 다항식과 단항식, 다항식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떻다고 완벽하게 단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등식이 같다 이게 만족이 되면 요렇게 쓰고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써요? 같지 않다라고 요렇게 쓰죠. 그치? 자, 요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왼쪽 기호는 뭐야? 이게 이 등호가 참이다 맞는 말이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맞는 말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요 녀석은 뭐예요? 거짓. 왼쪽과 오른쪽 식이 달라. 1이 2냐? 라고 물어보면 1은 2가 아니다 라고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다르잖아. 그죠? 다른 녀석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써주는 게 거짓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요. 첫 번째 항등식인 거예요. 자, 항등식의 의미가 뭐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상 옳은 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등호가 들어갈 건데 얘가 항상 맞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약하면 요 등식 왼쪽에 있는 것과 등호 왼쪽에 있는 식과 등호 오른쪽에 있는 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여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고. 어떤 상황이 되든 무슨 변수가 생기든 항상 같아야 되는 건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가 가능해져. 왼쪽과 오른쪽 식이 항상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네모고 여기도 네모였다라고 하면 양변에 똑같이 네모를 빼줬을 때 양변에 똑같이 네모를 빼줬을 때 무슨 상황이 생겨야 되나?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요렇게 빼줬을 때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0은 0이다 라고 끝이 나줘야 항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히 똑같은 게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같은 녀석에서 같은 녀석 빼주면 0은 0이 돼야죠. 맞죠? 네. 요 구조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든 식들을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한다든가. 그 뭐 이항의 원래 의미는 뭐야? 양변에 똑같은 걸 빼준다지? 빼거나 더해주거나.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항상 0은 0이다 꼴로 끝이 나야만 한다.
이걸 갖고 우리는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가 우리가 하게 될 많이 하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게 또 한자어라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느낌인 건데,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미지수가 존재하고요.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항등식과 다르게, 값에 따라서 요 등호의 참, 거짓이 갈리는 겁니다. 참, 거짓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 좀 들어보면 뭐가 있겠어요? 자, 2x 더하기 1이 3이래요.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뭐여야 해? x라는 미지수가 1이 되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3 맞죠? 그쵸? 그럼 요게 되면 저 등호가 맞는 말, 참인 거야. 근데 만약에 요 x라는 녀석이 2였어.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인데 5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참과 거짓이 나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항등식처럼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니라 저 미지수가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얘가 맞는 게 될 수도 있고 틀린 게 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식에서, 방정식에서 그럼 요 등호가 참이 되게 해주는 요 미지수 값,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 녀석을 우리는 해당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야? 요 방정식, 참일지 거짓일지 모르는 식인데 그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 값. 한마디로 요 등호가 맞는 말이 되게 해주는 미지수 값을 찾아내는 그 미지수 값을 뭐라고 해?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를 구하는 걸, 이 해를 구해내는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해를 구해주는 거야. 이해돼? 방정식을 푸시오 하면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얘가 실근 같냐 허근 같냐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풀라고 했으니까 해까지 구해주는 게 맞는 얘기인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보면 방정식을 이렇게 준 다음에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또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푼다 의미가 뭐라고? 얘 구하라고. 그쵸?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의 기초 개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1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요거 끝나고 나서 뭐 나와? 부등식이 나오거든. 자, 부등식. 그럼 부등식은 생각해보자. 어떤 녀석을 부등식이라고 하겠어요?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호는 뭐뭐 있지? 요런 녀석들을 부등호다라고 하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죠? 네. 그래서 부등호가 들어간 녀석들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등식에서도 요 부등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의 범위, 얘는 범위로 나올 거잖아. 애초에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저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 예를 들어. 자, 2x 더하기 2가 4다라고 4 이하다라고 했을 때, 자, 양변에 똑같이 2 빼주면 2x가 2 이하다고, 자, x가 1 이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요 부등식 처음에 나한테 준 이게 4 이하다 왼쪽이 오른쪽 이하다라고 하는 녀석을
만족시키는 구간, 범위, 요걸 구해주는 게 부등식의 해고요. 그거를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부등식을 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넣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항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거든. 얘를 여기에서 x 뭐 돼야 될까? 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이 과정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의미는 모르겠고 기계적으로.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잘 해보면 식이 간단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 이 항 같은 거 굳이 연산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고 하는 말은 뭐야? 얘가 맞는 말이면 되는 거잖아. 얘가 맞는 말. 오른쪽은 4야. 왼쪽이 4 이하여야만 한데 그러면 4 되는 때가 x가 1일 때니까 그거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x는 그냥 1 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계적으로 식을 정리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의미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이 4 이하면 돼. 그럼 언제 4가 되지? 얘가 1일 때. 그럼 그거보다 2하면 되겠네? 하면 끝인 거야. 그러면 그게 곧 해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뭐 돼야 3 될까? 더하기 1 있으니까 곱하기 1 하면 2 더하기 1에서 3 되겠네? 이 이항이라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그 이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넘기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거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 신기하시?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 똑같이 양변에 뺍니다. 실제로. 빼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해요.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뭐야? 그 속도, 시간 안에서 풀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넘기는 거랑 같다. 뭐 부호 바뀌면서 넘어간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생긴 것 같은데, 네. 나는 보통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서 찾아내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식이 복잡해지지 않는 이상. 이해하겠죠? 비례식 할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그냥 그 식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미적으로 찾는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더 빨라요. 이렇게 넘기고 하는 것부터가 계산 과정이 추가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사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그렇게 했을 때 더 오래 걸려, 오히려. 불필요한 과정이 추가되는 느낌인 거라서. 근데 그게 잘 되려면 쓰기 싫지? 나도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써서 푸는 거.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니네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정확히.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그 과정을 줄이는 거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줄인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나중에 진짜 보면 모의고사 1등급 뭐 100점 나오는 애들 모의고사 시험지 보잖아. 시험지 되게 깨끗해. 푼 게 없어 거의. 특히 수능 그 6월, 9월 수능 이런 문제들은 더더군다나 깨끗해요. 4등급과 1등급의 시험지 차이가 뭔 줄 알아? 4등급 시험지 받아보잖아. 되게 지저분해. 뭔가를 엄청 많이 써놨어. 지금 여러분 공수할 때 쓰는 그거 있지. 그런 게 시험지에 빼곡해. 그럼 걔가 왜 4등급 나오게? 이게 4등급 이제 9등급제에서 수능 9등급제니까 얘가 평균 점수거든요. 한 50% 위아래로 보면 돼요. 범위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 높은 애들 뭐 한 30% 되는 애 있고 뒤로 뭐 한 또 60%대까지 또 있고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되게 넓은데 이 4등급 중에서도 잘하는 4등급, 3등급에 좀 가까운 한 상위 30% 후반 뭐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시험지가 까매. 왜 까맣냐면 그 친구들은 그 배운 풀이법들을 다 쓰는 거야. 문제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이 풀이는 필요 없는데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아. 그냥 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냥 공부한 거 있잖아. 그냥 뭐 fx가 무슨 식을 만약에 줬어. 응?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의 식을 줬어.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인수분해를 막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왠지는 몰라.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뭐 어디 얻어 걸리겠지 이런 느낌일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문제를 읽기보다는 이걸 보고 풀이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시험지는 까매요. 뭔가 써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림도 막 엄청 뭐 그려져 있고. 근데 열심히 한 거지. 열심히 한 거지.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 얘네들 시험지 받아보잖아. 진짜 깨끗해. 진짜로. 적은 게 거의 잘 없어. 근데 어디에 집중돼 있어, 적은 게. 대부분 30번이랑 뭐 21번, 20번, 뭐 이렇게 객관식 마지막 아니면 주관식 마지막 문항들. 뒤에 또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풀이들이 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럼 그 외적인 거는 뭐야? 사실상 쓸 게 없다는 소리야. 문제 읽으면서 답 나오거든. 경우의 수 했죠? 경우의 수하고 확률 했지. 내가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이거 실제 수능 기출이에요. 실제 수능 기출인데 한번 해봐. 자, A와 B와 C. 이게 좀 기출인데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내가 한창 수업할 때 나왔던 그런 거라. 자, A, B, C 세 사람을 포함한 총 8명의 사람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일렬로 세울 때. 이 문제 내가 한 적이 있니?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이거? 없죠? 아직 뭐 이반은 한 적 없을 거예요. 일렬로 세울 때, 자, B가 A와 C보다 앞에 있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옵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도 했고 확률도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순열 조합도 다 배웠잖아. 그지? 조합하고 순열 다 배웠지. 그럼 사실상 다 배운 거거든. 이 문제 풀기 위한 거. 다 아는 거니까. 시간 뭐 그렇게 길게 주지는 않을게요. 뭐 크게 길게 줄 필요가 없는 게 이따가 설명해 줄게. 한번 풀어보시죠. 뭐 팩토리얼을 쓰려면 팩토리얼을 써봐도 좋고, 뭐 컨비네이션 쓰려면 컨비네이션 써봐도 좋고. 수영도를 그려보겠다. 뭐 수영도를 그려봐도 좋고. 뭐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 방법의 다양함의 끝판왕이 경우의 수 확률이거든. 어떻게 보면. 기대를 좀 해보겠어.
이게 실제 고3 학생들 상담할 때 딱 그 상담 시간에 풀어봐 라고 주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 애들이.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뭐 1분 정도만 더 주겠습니다. 나? 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얼마? 6분의 1? 3분의 1? 호, 호호. 약간 역시는 역시인가? 네, 3분의 1 맞아요. 자, 풀이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 안 해줬는데 예전에 막 상담하거나 이제 고3 친구들 직접 보면 내가 그 얘기를 해줘. 이거 수능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제일 앞장에 1, 2, 3, 4번 문제가 있고요. 그 1, 2, 3, 4번 문제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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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해가지고 기본 계산 문제예요. 점수 주는 문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번, 6번인데 저것까지도 3점까지밖에 안 돼서 사실상 점수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2점, 3점 다 맞춰봤자 50점이 안 나와요. 이 3점짜리까지 다 맞춰봤자 50점이 안 돼. 그럼 결론은 3점짜리는 뭐야? 주는 문제거든. 어떻게 보면. 너 기본 개념 알아? 라고 주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풀어봐 하고 주잖아.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등장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8팩토리얼을 쓰고 시작하는 애가 있어. 1년로 세운다 했으니까 8명.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8팩토리얼은 몇 가지야? 경우의 수가 720 곱하기 몇? 6팩토리얼까지가 720까지잖아. 거기다가 곱하기 7 곱하기 8 이 경우의 수를 지금 세겠다는 소리야.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그거 쓰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미 이 문제 하나 푸는데 5분, 10분 걸릴 거란 소리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또 이렇게 8자리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해보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해보다가 깨닫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쁘진 않아. 이렇게 한번 세워보는 것도. 근데 내가 이때 애가 옆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내가 옆에 어머님한테 물어봐.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 이런 거 몰라요. 해. 찍어보세요. 하면 10명 중에 한 8분 정도는 맞죠. 왜? 논리로 푸는 거거든.
어머님들은 나이가 그래도 있으시잖아? 애들보다는.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결국 이게 보이는 거야. 다 필요 없고 B가 A랑 C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잖아. 그죠? 그럼 얘가 제일 앞에 있다는 소리죠? 이 셋 중에. 그냥 3분의 1인 거예요. 뭘 그렇게 생각해? 자, 이 상황을 내가 이제 수업 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드는 예시는 뭐냐면, 세 명이 헷갈리면, 자, 이렇게 보자. 너랑 나랑 둘이 있어. 지금 여기 둘밖에 없어. 자, 너랑 나랑 일렬로 셀 거야? 내가 앞에 있을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내가 앞에 있건, 너가 내 앞에 있건,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2분의 1이야. 자, 그럼 우리 4명이 이제 나란히,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섰어. 근데 내가 앞에 있을 확률이 얼마겠어? 너보다 앞에 있을 확률. 2분의 1이야. 어? 내가 제일 앞에 있고 네가 제일 뒤에 있든, 내가 너보다 바로 앞에 있든, 이건 상관없어. 그냥 앞에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경우는 뭐야? 앞에 아니면 뒤에밖에 없잖아.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구주입의 모든 사람을 일렬로 세웠어. 내가 앞에 있을 확률이 얼마게 너보다?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전 지구 사람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내가 너보다 앞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우리 사이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우리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만 물어보잖아 지금. 그지? 이 8명이 70억 명으로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이 3분의 1은. 이해돼? 그럼 이 문제를 쉽게 줄 거였으면 이게 없었으면 돼. 그럼 2점짜리 줬겠지. 그지? 바로 3분의 1 보일 테니까. 그럼 이 수능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8명을 왜 준 것 같아요? 왜 이게 10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8명을 줬을까? 수능이 대단한 거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 숫자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게 대단한 거야. 8명이면 있잖아. 해볼만 하다 싶거든. 해볼만 해. 다 쓰는 걸.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만약에 18명이 됐잖아. 18팩토리얼 쓴 애가 할까 안 할까? 안 해. 이거 심지어 6번 문제면 객관식이거든요. 그냥 찍고 넘어갈 거예요. 그걸 바라진 않는 거야. 대신 이거의 갭 차이는 원하는 거지. 진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거 푸는데 5초면 풉니다. 읽으면 그냥 답 나와요. 응? 읽으면 그냥 답 나와. 5초면 풀어.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애들은 뭐야? 최소 5분은 걸려요. 근데 5분이 걸려도 어때? 수능 문제는 막 이렇게 다 써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풀이 라고 하는 걸 해도 답이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써서 푸는 애들도 이거 하나 푸는데 5분에서 10분 들이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싶은 거야. 내가 아까 말한 4등급 시험지가 왜 지저분하고 1등급 시험지가 왜 깨끗한지가 여기로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거에서 1등급 애들은 이거 다 알거든. 쓸 게 없어. 읽으면 답 나옵니다. 탁탁탁탁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4등급 애들은 뭐야? 이거야. 8팩토리얼부터 하고 9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지가 모든 문제를 뭘 쓰니까 까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얼만큼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논리를 파악하냐 못하냐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충 하는 시대는 끝났고 중학교까지는 뭐 설렁설렁 해도 돼. 공통수학부터는 대충 하면 피 봐요. 왜? 이거 수능에 직접 들어가는 과목들이잖아. 공통수학부터는. 그치? 여기서부터는 대강 해갖고는 피 봐. 안 늘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 늘어. 그 4라고 하는 벽을 못 넘어가. 대충 하면. 그냥 평균적인, 근데 그 4가 못하는 등급이냐? 그건 아니라니까. 평균 등급이라니까. 평균. 평균이라고 하는 말은 뭐야? 대부분 거기 있다는 애들이야, 애들이. 그 위를 못 올라간다고.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푼다고 해서 못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못하는 애 아니야. 평균이라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평균이야. 일반적인 사람.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히 못하지도 않고. 평균. 근데 그 4가 뜨면 어디를 갈 수 있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요.
정원이 오바여서 못 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면 가는 데는 서울은 못 가요. 그럼 서울에 있는 4년제 나온 사람들은 다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그치? 그래서 4등급 나오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게? 이 동네에서 강원대, 한림대. 강원대 재원생 중에 거의 한 50%가 구리남양주 애들일걸? 거기 가면 학교 친구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거기 가. 왜? 춘천에 있거든. 그래서 구리역 아니면 도농역에서 ITX 타고 바로 가요. 춘천역까지. 교통 괜찮지? 1시간 정도면 가. 뭐 1시간 정도면 갈만하지. 그리고 국립대고. 그래서 많이 가. 나중에 봐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1이면 대충 6년 뒤겠네. 6년 뒤죠? 거기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아고에서도 이제 뭐 잘 못했던 애들은 거기 많이 가고, 뭐 인천고, 뭐 다산고 애들도 많이 가겠지, 이제. 그냥 구리 남양주에서 제일 많이 가. 거기가 만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뭐 이름을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그 4라고 하는 벽을 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평균적인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못 간다는 소리야, 다른 말로. 그치? 그럼 특별나게 잘 해야 돼. 평균이 아니잖아. 그치? 평균이 일반. 그럼 일반보다 높은 뭐야? 여기서부터 잘하는 거지. 그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인 애들보다 노력도 더 하셨을 거고 더 많이 했겠지, 공부를.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맞추면 결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면 돼. 대충 서울에 있는 거 가려면 못해도 3등급 초반대. 뭐 안정권으로 가자고 하면 2등급은 나와야 되는데 2등급이면 수능 2등급이면 상위 10%야, 10%. 상위 11%까지. 그러면 상위 11%면 잘하는 거라니까? 전국 11만 명 중 11만 명이다, 50만 명이다고 하면 5만 명이잖아요. 지금 여기 10명 있으면 그 중에 1등, 그 한 명이 가는 거라고. 근데 뭐 서영고 가고 싶다? 그럼 이제 상위 1% 가야지. 그럼 100명 중에 한 명이야. 100명 중에 한 명.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될 자신이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 경쟁 상대는 여기 있지 않아요. 거기 서연고, 뭐 서성한, 이름 아는데 중경외시 가고 싶어? 지금 뭐 368 간 애들부터 해서 자사고 다니는 애들, 양서고, 뭐 되게 유명한 학교들 많잖아. 걔네들이 일단 채우고 들어가겠지. 그치? 걔네들이 들어갈 때 걔네들만큼 했느냐가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내용들을 줄줄이 뱉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런 얘기들을 수업을 하면 이제 애들이 받아 적고 암기를 해. 그러면 이걸 안다고 해서 그럼 바로 1등급이 나와요? 라고 하면 이것만 알면 나와요? 라고 하면 아니,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 안다고 해서 1등급 나온다? 아니, 문제에서 그렇게 안 물어보거든. 그럼 이거 왜요? 얘를 일단 알아야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저거 물어보는 거구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말로 이걸 한다고 해서 1등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1등급들은 내가 이게 뭐야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걔네는 이미 이걸 다 알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결론은 이게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쌓아 올려야지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느는 거고. 이게 안 돼. 자, 봐, 이런 거야. 방정식의 해가 뭔지를 모르는데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이상하거든, 아무리 봐도.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x는 열심히 구하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뭘 해야 하고 문제에서 나한테 뭘 알려줬고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명확히 딱딱딱딱 구분해서 봐야지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이과적 사고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늘리셔야 되고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이야기는 전부 1차에 관한 얘기였어요. 1차.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했지? 2차식을 했었거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요게 나옵니다. 차수가 뭐냐? 2차식은 뭐야? 차수가 2차인 녀석이 2차식이고, 1차식은 차수가 1차인 녀석들만 있는 게 1차식이에요. 제일 높은 게. 자, 그럼 차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몇 번 곱해져 있냐? 그 몇 번 곱해져 있냐라고 하는 말에 지수와 차수가 나뉘어. 위치는 똑같아요. 어떤 요 밑에 오른쪽 위, 요 위치는 똑같거든. 근데 지수와 차수가 비슷하면서 다른 의미야. 그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야. 곱해진 횟수. 지수는 뭐게? 지수는 숫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숫자.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2의 4제곱 할 때 이걸 차수라고 안 읽어. 지수라고 읽지. 그지? 그리고 x의 4제곱 있을 때 이걸 지수라고 안 읽고요. 차수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차이도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고요. 숫자가 곱해진 횟수가 지수예요. 그 좀 차이가 유의미합니다. 이거는 차등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자, 요거 2xy 요거 몇 차항이야? 라고 물어보면 몇 차항일까? 2차항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이것도 2차항이고 이것도 2차항이다, 이 얘기야. 숫자가 곱해진 거는 여기 1도 어떻게 보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건 차수로 세지 않아요. 그지? 차수로 세지 않아요. 요거 2차항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대표적으로 아는 2차항은 또 요런 게 있죠. x제곱, y제곱, 뭐 요런 등등등. 자, 그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x, y 제곱. 이런 몇 차항이게? 3차항인 거야. 이해하겠니? 요거 있다고 해서 이거 1차 아니다. 2차항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또 개수 얘기가 있는데, 자, 개수. 누구누구의 개수. 얘는 기준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누구의 개수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요런 식이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제곱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x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1이죠. 그냥 문자 앞에 오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또 조금 이게 의미가 살짝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면 xy의 개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2죠. y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면 3이야.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y의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누구누구의 개수라고 물어볼 때 얘
빼고 남은 게 전부 다 개수인 겁니다. 얘 빼고 남은 거. 그래서 이 x, 이게 개수인 거예요. 개수가 숫자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지? 누구누구의 개수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누구 얘, 여기가 중요한 거야. 얘 말고 나머지는 싹 다 개수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x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가 돼? 2y인 거예요.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x 제외한 나머지가 싹 다 개수인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 1-1하고 2-1을 했으면 탑재돼 있어야 되는 기본 소양 중에 하나지. 그냥 정의잖아. 그죠? 정의. 여기까지도 다 정의야. 뭐 응용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정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오는 얘기가 동류항 얘기인데, 동류항 이야기는 참 그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구분 짓는 것도 참 되게 그래. 좀 뭔가 애매해. 봐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 거야. 동류항이 뭔지를 배우고 동류항이 뭔지를 찾을 겁니다. 근데 동류항은 원래 이런 녀석을 동류항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항이 있잖아. 항. 우리가 항을 쓸 때 지금 저 차수, 지수, 개수 이야기만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해. 자, 4x라고 하면 얘는 풀어서 쓰면 뭐야, 얘? 풀어서 쓰면 뭐라고 봐야 돼? 4 곱하기 x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럼 4 곱하기 x다 라고 하면 얘가 말하는 바는 뭐지? x를 4번 더한다죠? x를 4번 더한다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 4x에다가 3x를 뺄 거래. 그럼 3x는 x를 3번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4번 더한 거에서 요 3번 더한 녀석을 빼면 몇 개 남아? 하나 남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길 빼면 x 한 개 남으니까 x 되고 끝인 거예요. 이 계산이 가능해지는 녀석을 동류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가 다르면 계산이 돼, 안 돼? 이거 4y였어. y 4개. 그 다음에 요거 x였어. x 3개. 문자가 다른데, 값이 다른데 계산을 어떻게 해? 그죠?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때 문자를 다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뭐야? 얘랑 값이 다를 수 있다야. 맞지? 자, 이렇게 한 식에서 문자가 2개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얘랑 얘가 값이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을 때 이렇게 하잖아. 그죠? 항상 얘랑 항상 값이 같으면 뭐야? 얘도 그냥 x라고 쓰면 되지.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값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다르게 쓴 거잖아. 맞죠? 근데 x가 2개 있고 y가 1개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값이 다른데 어떻게 더하냔 말이야. 안 되지. 그래서 동류항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문자가 같아야 돼요. 문자가 같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필요한 게 뭐 있어? 차수도 같아야 되거든? 그럼 봐. 차수도 같아야 돼. x 4개 더한 거랑 x 3개 더한 거를 뺀다. 그럼 x 1개 남는다. 자, 요거는 차수가 같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만약에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x제곱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풀어서 쓰면 x 곱하기 x고요. 얘는 x를 몇 번 더한다? x번 더한다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몇 번 더했는지를. 그치? 몇 번 더했는지를 몰라.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x를 뺀다 쳐. 그럼 x 2번 더한 거야. 이걸 뺀다 쳐. 그러면 x를 몇 번 더한지 모르는데 거기서 2번 뺀 거를 어떻게 쓰냐고. 요렇게 쓰겠죠. 요거를 빼면 뭐라고 쓰냐면요.
x라는 녀석을 더해요. 그럼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 몇 번? x번에서 2번 뺐어. 그럼 뭐야? x-2번이지. 이게 여러분들 하는 인수분해예요. 이게 인수분해야. 근데 지금 봐. 이게 그러면 동류항이냐 아니냐? 자, 동류항은 결과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 하나의 항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계산은 됐어. 근데 얘가 하나의 항이야? 가 아니지. 지금 항의 기준이 뭐였어?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 지금 중간에 뭐 껴 들어갔어? 빽이 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항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치? 그래서 계산은 가능한데 차수가 달라도 계산은 가능해요. 계산은 가능한데 항이 한 개로 합쳐지지가 않았으니까 얘네는 뭐다? 동류항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계산이 불능이라서 동류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했는데 항이 하나로 안 합쳐지는 거야. 중간에 더하기 빼기가 껴버려가지고 곱 말고 다른 형태가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얘네는 하나의 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할 때 하는 게 이거야. 이거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 식들을 사칙연산을 쭉 하고 인수분해를 하고 곱셈공식을 하고 뭐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야? 무슨 숫자인지 모르고 무슨 숫자인지 모르는데 그 녀석들을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연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큰 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대수라고 하는 이 영역 미적분 지금 여러분 공수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1학기 과정들부터 공수 1 그리고 대수 그 다음 뭐 미적까지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요 숫자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가 끝이야. 뭐 미적 대단히 어려운 거 같지? 아니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이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수 뭐야? 숫자 몇 번 곱했는지 줄여 쓴 거잖아. 그지? 그쵸?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선생님이 어릴 때, 중학생 때 구리에 TV 나온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 걔가 뭘로 나왔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미적분을 푸는 거야. 근데 그럼 선행이 빠르면 할 수 있지 않나? 걔가 TV에 나온 제일 큰 이유는 선행을 한 적이 없어. 혼자서 공부해서 미적을 푸는데 그 미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과서 내용 갖고 미적을 푸는 게 아니라 걔는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밖에 몰라. 근데 그걸 갖고 미적을 풀어. 어떻게 하냐? 지가 규칙을 세워요. 내가 말했지. 진짜 초천재는 수학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만듭니다. 규칙을 본인이.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 미적이나 이런 거 원래 우주에 뿅 하고 있던 게 아니잖아. 다 그 초천재들이 이거를 인테그럴을 적분이라고 약속하자. 뭘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약속한 거거든. 그러면 진짜 내가 초천재면 지금 수학이 뭔가 이거 계산 좀 너무 길어. 좀 줄일까? 하면 뭐 해? 만드는 거야, 규칙을. 그게 초천재들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걔가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해서 미적을 풀어. 결국 근데 하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었어.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왜 동그라미, 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기호 만들어서 했던 거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미적을 푸는 거야. 지식대로 지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초천재가 구리에 존재했었다. 뭐 하려나 지금은. 그때 TV 나온 거 보고 그 뒤로는 모르겠네. 그래서 요 큰 느낌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는 숫자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 숫자들을 어떻게 곱해져 있고 막 한 형태에서 다룰 것이냐 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다 하는 건 뭐야? 이 차수. 그 식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뭐일 때? 2차일 때를
2차식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이거 오늘 한 내용 좀 잘 입력을 좀 해놓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이제 진짜 지금 둘이 안 와가지고 진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1차 함수랑 2차 함수까지 이어서. 오늘은 식이 어떤 건지부터 이야기한 거야, 싹 다. 식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싹 다 한 거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는 식에 대한 건 끝났으니까 더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요거예요. 방정식이랑 이제 함수랑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함수를 배워, 바로 뒤에. 1차 방정식 했을 때 1차 함수 했고요. 2차 방정식 배우니까 2차 함수 하잖아요. 그럼 공수에서 뭐 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했거든? 그럼 3차, 4차 함수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갖고 이 3차, 4차가 뒤로 빠지긴 했지만 원래는 그것도 붙어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대수 가면 지수 방정식 배우면서 지수 함수도 해. 로그 방정식 배우면서 로그 함수도 해. 이렇게 이제 점점점 늘어나. 그러면 대체 방정식이랑 함수가 무슨 관계인데 맨날 붙어 다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랑 1차 함수랑 그러면 2차 함수랑 해서 뭐 할 거냐면 그래프 해석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요 그래프 해석을 통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근의 공식, 뭐 열심히 외웠던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판별식, 기타 등등 등등이 그냥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결론, 완전 제곱 하나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다음 시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통수학,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완전 제곱 만들기만 잘 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요. 완전 제곱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2차 함수까지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 전에 앞서서 저거 해오시면 돼요. 그래도 뭐 숙제는 해야겠지. 금요일인가? 금요일까지 그린 어디까지지? 이거 다 하면 좀 많을 거고 60문제라 그린 73쪽까지 자, 1번 문항들만 우선적으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